제주경제 활성화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럼 시작에 앞서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중문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주경제 활성화 포럼에 참석해 주신 문제도 에너지밸리 포럼 대표님과 제주경제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우리 문제도 회장님하고 사전에 차 한잔 했는데요. 저하고 동갑이십니다. 저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시고 건강해 보이셔서 저도 좋았습니다. 오늘 행사는 우리 제주상공회의소가 제25대 의원 출범을 기념하여 미래 제주 경제를 책임질 분야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전 세계는 최근까지 코로나 팬데믹과 두 개의 전쟁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제주 경제 역시 주력 산업인 관광 분야의 약세와 건설 경기 불황이라는 지역 경제 침체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가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제주상공회의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는 제주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2050년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탄소 중립을 이보다 15년 빠른 2035년에 조기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수소 발전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주 경제인들의 사업 구상과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오랫동안 공직에서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정책을 다뤄오시고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초대 회장까지 역임하신 문제도 에너지밸리 포럼 대표님을 강사로 모셔서 수소 경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강연이 여러분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고 제주 경제 위기 극복에 대안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포럼 강연에 흔쾌히 응해 주신 문제도 대표님과 지역 경제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오늘 강연을 해주시는 강사님을 소개하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시는 문제도 에너지밸리 포럼 대표님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1981년에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산업 관련 전문 행정가로서 산업자원부 과자, 지식경제부자,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식경제부 산업자업협력실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을 거쳤고 2014년 7월에는 사업통사자원부 제2차관으로 영전하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까지 차관을 하셨습니다. 공직에서 은퇴하신 후에는 문재인 정부 때에는 제10대 한국모형공사 사장이 취임하시고 사장 퇴임 후에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회장, 세계수소산업협회 의장을 연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에너지밸리 포럼 대표직을 맡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많은 경력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줄이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강연해 주시는 문제도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제주상공회의소 회원 여러분, 굉장히 5월 마지막 날이죠. 전날입니다. 예. 여기서 이 제주도 뜻깊은 이 장소에서 또 뜻깊은 행사 계기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양문석 회장님께서 저를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양 회장님이 이제 저하고 갑장이신데 제가 이 양 회장님 이렇게 소개하는 거 보니까 저하고도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문자가 한문으로 똑같습니다. 양문내 MOON. 제가 그 이름 제 이름이 이제 문제도인데 이름 때문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뭐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쉬운 게 이제 문제도 있다 없다 부터 시작을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저보고 문제도 많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니들은 국어 시간에 조사도 제대로 못 배웠냐? 문제가 많은 거는 가가 붙는 거고 도가 붙는 건 없다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주 평화 포럼에 늘 오시는 분이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시죠. 반기문 총장님. 반 총장님을 제가 이제 제네바에서 총장 시절에 뵐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제네바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네바에 WTO 통상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UN 직원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어로는 제도문 이렇게 쓰니까 근데 반기문 총장님은 반기문 이렇게 씁니다. 반기문.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나라의 국가 수반은 성과 이름을 자기 원하는 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쓰는 거지 해외에 나가서 성열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이제 서구식으로 제가 문제도지만 제도문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반기문 총장님하고 저하고 친척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친척이냐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그러다가 조금 이제 한 1초쯤 지나고 알아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다 친척이다. 오늘 제가 수소가 미래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한번 시간을 보내보고자 합니다. 제주 포럼의 주제가 이제 Peace and Prosperity, 평화와 번영을 위한 또 Coexistence, 영어로 공존, 서로 Co-Prosperity, 공영, 이런 이제 주제인데요. 우리 잘 아시지만 에너지 그리고 경제 이런 데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경쟁, 컴피티션 이런 게 훨씬 익숙한 용어죠. 근데 작년에 제주 포럼에 우리 오 지사님이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그 국제 세션에 영어로 강연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초청을 받고 처음에 제가 노를 했습니다. 아니 나는 생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컴피티션 이런 거지 평화 이런 거하고 관계가 먼 사람들인데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 근데 이제 오 지사님이 꼭 이제 와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어쩌면 수소라는 에너지가 인류의 미래를 정말 에너지 쪽에서 평화와 공영을 가져올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를 초청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들으셨겠지만 수소 경제를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를 하고 또 글로벌하게 이제 수소 경제라는 용어를 거의 처음 이렇게 이제 보편화시킨 사람이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마 제주도에도 왔을 겁니다. 아마 이 양반은 2010년대에 대한민국에서 거의 1년에 한두 번씩은 초청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이분한테 굉장히 많이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이제 수소경제, 수소혁명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수소경제, 수소혁명의 책에서 왜 수소냐, 왜 탄소가 아니고 수소냐 이야기를 할 때 수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민주적인, 보편적인 에너지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민주적이고 보편적인 에너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인정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리프킨의 제가 이제 강연을 제가 차관 시절에 옆자리에 있으면서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재생에너지 굉장히 신봉론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세계 경제가 세 가지 축에 의해서 세 가지의 변혁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하나가 이제 여러분 이번 지금 제주 포럼에서도 다루고 있는 AI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이죠. 산업이 글로벌하게 디지털화되고 있다. IT 혁명이 더 발전해서 AI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라이제이션 이야기를 합니다. 에너지 쪽에서 이제 친환경으로의 에너지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G2, 미국과 중국의 대결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 우리가 이제 90년대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가 하나다 이렇게 해서 됐는데 지금은 블록화가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세계 경제를 특징 짓고 있는데 에너지 친에너지 환경으로의 전환 이거에 가장 먼저 이 깃대를 들고 나온 이제 세계가 유럽이죠. 유럽에서 특히 이제 특히 독일입니다. 독일 지금 이제 수상에서 물러난 앵겔라 메르켈 수상이 주도적으로 했던 재생에너지 개발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자문을 많이 했다고 본인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 독일을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 사람이 뭘 생각하는구나 느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우리 이제 에너지 세계에서는 여러분 우리 제주도에 도시가스 있잖아요. 우리 제주도에 주유소가 있잖아요. 다 뭐냐면은 에너지 기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내 돈 얼마 집어넣었어. 자기 자본 얼마 넣었어. 그리고 융자를 받았어. 그러면은 내가 큰 돈 벌 생각은 없어. 적어도 내가 투입한 자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금리 이상 정도의 내가 이익은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에너지 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됐든 아니면 국가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줘야 그래야 내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에너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할 의미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내가 왜 에너지를 하냐 이제 이런 저건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평균 비용 원가라는 개념입니다. 원가. 내가 원가가 있는데 원가가 이제 평균 비용이죠. 그 원가에 내가 마진이 얼마 정도가 돼야 내가 사업을 하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생에너지 그리고 이 수소 이거는 그 철학하고 좀 틀립니다. 이게 좀 틀려요. 미래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이 비즈니스 구조가 기존의 전통적인 에너지 사업의 구조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제 경제학을 하신 분들은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의 차이를 알 겁니다. 한계 비용 제로의 사회가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계 비용 제로의 사회라는 것은 공짜 사회가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죠. 내가 이제 자본을 엄청나게 들었는데 대부분 이제 사업하시면은 그 자기 자본이 들어가고 이제 어떤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시설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원료가 들어가서 투입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자기가 필요한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변동비가 제로라는 겁니다. 원가가 제로인 원료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재생에너지죠. 물과 바람, 태양 이건 공짜잖아요. 근데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생산 원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화석연료보다 지금 2배 이상 높잖아요. 사실은 2배 이상. 왜 그렇죠? 고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 되고 그 다음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양반이 한계 비용 제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계 비용 제로. 들을 때 굉장히 솔깃하죠. 한계 비용 제로가 되면은 나한테 자동적으로 돈이 벌리느냐? 그러면 나는 공짜로 팔 수 있는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원가를 여전히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고정비의 비용이 줄어듭니다. 고정비라는 것은 생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이게 이제 희석이 되잖아요. 희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면은 돈을 벌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지금 재생에너지와 수소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당장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사회가 올 것입니다. 이게 이제 수소경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부가 하는 비즈니스 차원에서의 철학입니다. 수소 그렇게 좋은 거면은 왜 안 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소가 가장 보편적이고 민주적이고 그 다음에 한계 비용 제로 정말 원가에 변동비가 거의 안 들어가는 에너지라 그러면 수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수소는 여러 가지 수소 중에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제주도가 지향하는 그린 수소, 글로벌 그린 수소의 허브로 제주도를 만들겠다는 게 우리 제주도의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그린 수소를 이야기합니다. 그 그린 수소는 태양광, 바람, 그리고 수력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그 전기를 가지고 우리 제주도에 많은 물 하루 저녁에 500ml, 600ml씩 오는 게 제주도 아닙니까? 한라산에 그 물을 분해해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서 쓰면은 모든 에너지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지금 우리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우리가 이제 지금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게 쉽게 됐으면은 뭐하러 우리가 화석연에 있었겠어요? 화석연에 있었겠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근데 이거를 지금 해야만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해야만 되는. 왜냐하면 수소경제 이야기를 한 거는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한 지금 2번째 듣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그때 미국에서 부시 행정부, 부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수소경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레미 리프킨이 수소경제라는 책, 수소혁명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그때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소위 굉장히 익숙한 에너지 150년 동안 우리 산업화를 이끌어왔던 지금 현대 근대 산업사회는 다 화석 연료를 쓰면서 됐잖아요. 석탄을 에너지로 쓰고 석유를 에너지로 쓰면서 우리
근대 산업 사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석탄과 석유의 가스도 뭐 석유의 일종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흠뻑 빠져 있는 경제입니다. 근데 이 경제가 두 가지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다고 그래요. 하나가 뭐죠? 고갈. 화석연료도 언젠가는 사라진다. 두 번째 문제가 뭐죠? 화석연료를 쓰다 보니까 화석연료가 이제 탄소와 수소의 결합물입니다. 탄소와 원소로 C하고 H의 결합물인데 이거를 연소하다 보면은 CO2가 나오는 거죠. CO2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환경,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의 파괴가 일어나서 우리 지구가 서스테이너블하지 않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체 에너지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제레미 리프킨이 어드바이스를 해서 독일이 유럽이 끌고 간 게 재생에너지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화석연료에서 탈피하고 재생에너지로 가는 노력을 하게 된 거죠. 유럽에서 성공한 나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덴마크 이런 데가 과거에는 화석연료를 거의 100% 수입해가지고 경제를 했거든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 풍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풍력에. 그러니까 일부 국가에서 소위 이러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 생산 구조를 성공적으로 한 나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직 보편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지금 현 정부 내에서 원자력과 수소가 그냥 이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지금 정제화가 돼 있잖아요. 정제화. 과연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런 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한국 사회가 확신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데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있는 거죠. 그러면 화석연료 이후에 과연 뭘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원자력을 할 거냐 아니면 뭐 재생에너지 할 거냐 아니면 수소를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플러스 수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린 수소입니다. 다른 수소가 아니고. 근데 이렇게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그린 수소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이 단시간 내에 될 수 있는 거냐?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쉬운 거면은 이미 다 했죠. 쉽지 않습니다. 세계 에너지 기구, 국제 에너지 에이전시에서는 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을 이제 에너지 하는 사람들은 이건 어느 날 뚝딱 기술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벤트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기술 개발과 인프라,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가 개발 투자가 돼야 되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또 사회적인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되는 긴 여정이다. 롱저니. 그게 되지 않고 하다, 안 하다, 스톱 앤 고를 하면은 never,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롱저니. narrow but achievable.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사업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으로서는 잘 믿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ambitious와 narrow but achievable 영어 하시는 분들은 말은 되지만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갈 만큼 천당을 가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가능하다고 해요. 종교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죠. 비즈니스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근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사회가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근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탄소 중립 이야기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할 거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국제사회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데서 대략 에너지 생각하시면은 이 범주에서 이게 되는 거구나, 아니면 이거는 좀 생각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기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에너지 효율과 절약 이야기를 합니다. 에너지 효율과 절약이 가장 중요한 탄소 중립을 위한 백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즈니스의 기회가 이쪽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현대 산업 지금까지 우리가 한 2% 정도의 매년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말에 국제사회가 합의한 게 뭐냐면은 탄소 중립하려면은 현재보다 2배 정도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4%. 지금 2% 하기도 지금 쉽지가 않은데 4%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게 기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금방 아실 겁니다. 2%를 4%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건지. 이것이 결국 비즈니스 기회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해상풍력. 지금 육지의 이 그다음에 연근의 풍력은 사업화가 굉장히 됐는데 육지에 좀 먼 심해 부유식 해상풍력 아직은 굉장히 이 비즈니스 사업화되기 위해서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 많은 재생에너지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해상풍력, 대형 해상풍력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로 유틸리티급 해상풍력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같은 풍력, 같은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이지만 비즈니스지만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농가에서 소규모로 킬로와트급, 1메가와트급 소형의 태양광 사업하는 거하고 정말 200메가와트, 500메가와트, 또 풍력에서 1기가와트 이런 거는 돌아가는 발안개비는 똑같은 거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틀립니다.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유틸리티급의 대형 해상 풍력이 사업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이드로젠, 수소입니다. 수소. 왜냐하면 수소는 수소 경제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수소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게임 체인저다.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려면 이걸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뭔가 다른 또 하나가 필요한데 이게 수소다 이야기를 합니다. 게임 체인저. 또는 만능 키. 영어는 실버 빌릿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작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맥가이버 칼 아시죠? 맥가이버 칼. 스위스 아미 나이프. 우리 등산 갈 때 이것만 있으면 에브리띵 모든 게 해결이 다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맥가이버 칼이 그 기능에서 퍼펙트하게 유효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거지만은 맥가이버 칼 가지고 고기 썰 수는 있죠. 근데 정육점의 칼, 그 다음에 생선 가게에서 회칼, 이거에 비하면 훨씬 기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수소는 이런 겁니다. 특정 분야에 가장 퍼펙트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만능 키와 같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에너지 문제를 게임 체인저를 에너지 전환을 가져가기 어렵은 지금 그런 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그만큼 모든 범용에 지금까지 모든 에너지를 수소로 다 바꾸는 이런 거보다는 수소가 하는 역할은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탈탄소 사회를 해야 되는데 화석 에너지 사회로부터의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수소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죠. 수소의 역할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다른 수단을 다 강구를 해봐도 안 되는 부분은 결국은 탄소 중립,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 수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소가 그만큼 비싸고 고급 에너지입니다. 그렇지만 수소를 써야 됩니다. IEA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수소의 비중이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 될 거냐? 2050년을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제주도는 2035년에 하자 그러잖아요. 2050년에 글로벌하게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하면은 아마의 수소 비중은 지금의 천연가스 비중 정도, 굉장히 옵티미스틱하게 봤을 때 그 정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15% 정도 내외 그 정도를 생각합니다. 대단히 큰 비중입니다. 굉장히 앰비셔스한 거지만은 그 정도를 해줘야 2050년에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게 수소의 잠재력입니다. 그게 지금은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느냐? 지금은 거의 0입니다. 0. 거의 0. 그 다음에 CCUS. 여러분 좀 이게 익숙치 않은 이야기인데 탄소 포집 저장 기술입니다. 탄소 포집 저장 기술. 이게 이제 화석 연료하는 사람들이 혹하는 기술인데요.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이벤트가 아니에요. 데이 제로에 갑자기 석유 쓰다가 데이 1부터 갑자기 전기 쓰고 이럴 수가 없죠. 그걸 하려면은 우리가 우리 집에 가스 보일러 쓰다가 지금 전기로 바꾸고 있잖아요. 갑자기 됩니까? 전기 시설 끌어와야죠. 거기다 인버터 깔아야죠. 소위 그걸 에너지를 쓰기 위한 인프라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돈도 들어가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이 가스, 석유 보일러, 연탄을 써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스무드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갑자기 블랙아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화석 연료에서 불가피하게 화석 연료를 쓰면은 탄소가 나오잖아요. 이 탄소를 포집해 가지고 지구상의 지하에 묻자는 겁니다. 격리시키자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금년 초에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이 미래의 기원이라는 책을 냈어요.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일독을 권합니다. 제가 이제 사업하시니까 시간이 좀 없어서 보시기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시면은 제가 일독을 좀 권하는 책이 이제 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그다음에 최근에 이광영 총장의 미래의 기원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이 두 책을 읽으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보면서 인류의 역사를 통관합니다. 이번 제주 포럼의 AI가 신의 영역으로 가려고 하는 인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유발 하라리 책에 보면은 유전자 조작, 생명공학을 굉장히 위험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 이게 신의 영역인데 인간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신의 영역으로 가려고 한다. 굉장히 불안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영 총장의 미래의 기원에 보면은 수소의 이야기가 나오고 탄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후변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지구가 빙하기를 거쳤다가 다시 따뜻해졌다가 빙하기를 거쳤다, 이런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이제 뭐 태양의 혹점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의 혹점이 뭐 어떻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띠오리가 있는데, 그 띠오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런 온도가 변하면서 지구상에 있었던 지구 이 뭐죠? 지표면의 대기에 그게 바꿔집니다. 구성이. 그러면서 안에 있던 CO2가 밖으로 나오면서 그러면서 온난화가 되고 온난화가 되면 식물이 굉장히 번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광합성이 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나무들 밀림이 있다가 그게 어느 순간 콜랩스가 되면서 다시 지하에 묻히면은 그게 이제 탄소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쓰는 지금 석탄이고 석유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렇게 지구가 계속해서 순환 반복, 서스테이너블, 그다음에 서큘러 시스템을 유지를 했는데 사람들이 산업화가 되면서 인위적으로 그 탄소를 끌어내 가지고 쓰는 거다 이거죠. 석탄이나 석유. 결국 그것이 지구의 서큘러 시스템, 순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그것이 결국 인류의 미래를 굉장히 불확실하게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여기 하는 이제 신기술, 재생에너지 이거 하는데 CCUS는 그런 겁니다. 화석연료를 조금 더 쓰자. 대신 화석연료 쓰면서 CO2가 나오니까 CO2를 포집해가지고 지구상에 격리를 시키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에너지 쪽에서 미래의 사업화가 가능한 부분들 이쪽이 돈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수소 쉽지 않은 에너지다. 수소 굉장히 제가 낯선 에너지다. 아직까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수소가 에너지가 되려면 무슨 조건을 갖춰야 되냐?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져오실 겁니다. 이 네 가지 조건에 여러분이 한번 리트머스 시험지로 한번 통과를 시켜보세요. 이 네 가지 조건을 통과를 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돈을 다 때려 박아도 되십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수소뿐만 아니라 에너지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수소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청정한 방식으로 생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소가 여러분 그렇게 좋은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쓰지 않은 거는 수소를 생산하면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나온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는 이광영 총장의 그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구상의 구성 물질의 원소 중에 75%가 수소입니다. 그거는 수소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소에서부터. 수소가 양자를 더하고 그다음에 전자를 더하고 그러면서 다른 여러 가지 원소 물질로 변화를 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소란 놈이 불행하게도 혼자 있지를 못해요. 항상 다른 원소하고 너무 친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 혼자 있을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쉽게 친해지는 게 탄소하고 만나서 탄화물질. 그게 이제 석탄, 석유, 가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질소하고 만나면 암모니아가 됩니다. 암모니아. 그 다음에 산소하고 만나면 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탄화물질 이거에서 수소를 분리하면은 CO2가 나와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분리하면 질소산화물 분진이 나옵니다. 분진. 물을 분해하면 산소가 나오니까 좋죠. 우리가 산소는 일부러 돈을 내서 쓰는 저거 하는데 근데 그거 분해하려면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그럼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에너지 들어가면서 에너지를 또 생산해요. 그럼 에너지 값이 올라가죠.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게 수소 경제의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생산하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에 들어간 에너지를 청정한 에너지를 써서 CO2가 나오든
이런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는 에너지를 쓸 거냐. 그래서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를 써서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에너지로 쓰는데 그 과정에서 에너지로 변환할 때마다 원가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비싸집니다. 계속. 어떻게 하면 싸게 생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싸게. 어떻게 하면 싸게. 세 번째는 에너지 사업 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제조업하고 좀 틀린 게 제조업은 우리가 시장이 좀 틀린 게 이제 서비스 시장하고 이제 이게 이 제조업 매니팩처링 시장인데 제조업은 가격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슈퍼마켓 어디 갔든지 주문하든지 쓸 수가 있죠.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프라가 딱 깔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도시가스 쓰는데 제주도 도시가스, 서귀포 도시가스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내가 제주도 도시가스하고 한번 계약을 맺으면은 아, 나 싫어. 서귀포 도시가스 갈까? 이게 안 되잖아요. 한번 물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비싸든 싸든. 이게 독점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획되는 겁니다, 이게. 포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내가 한번 니하고 계약을 맺으면은 할 수 없어. 내가 이제 평생 가야 되는 거니까. 대신 너는 나한테 좀 잘 공급을 해줘야 돼.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줬다 안 줬다 이렇게 할 수는. 그러니까 릴라이어블한 파트너를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안정적인 공급. 그러니까 다소 비싼 게 오히려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싸더라도 계속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면 거래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안정적인 공급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또는 기기가 있어야 됩니다. 기기가. 이 네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비로소 수소가 에너지가 완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다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게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거냐. 어떤 방법이.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거냐. 어떻게 하면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거냐. 지금 여러분 그린 수소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석유나 석탄, 석유 가스에서 지금 수소를 만들어 쓰거든요. 석유나 가스를. 거기서 생산되는 원가하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분해해서 생산하는 수소의 원가가 틀려요. 미국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한 3배 정도 일반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수소보다 한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비싼 거를 쓰겠습니까?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쓰게 만들려면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게 하기 위해서 생산 원가 보조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너는 반드시 그린 수소만 써야 돼 해가지고 사용 의무화를 하든지 이런 걸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정부가 강제를 하는 거죠. 돈을 주거나 아니면 물리적 강제를. 그렇게 해서 이제 수소 경제를 해가는데 근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는 게 기술 개발을 굉장히 빨리 해서 2030년대가 되면은 소위 그린 수소의 생산 단가가 현재 지금 석유화학을 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더 경쟁력이 있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지금 목표하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조금도 주고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소는 홀로 있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작년에 지질 조사를 해봤더니 석유나 가스처럼 특정 지질 구조에 수소가 포획돼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스전처럼 그 구조를 발견해가지고 거기다가 관을 넣어서 뽑아내서 쓰면은 수소를 값싸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화이트 수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되면은 정말 인류의 에너지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정말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 게 우리 지구가 마그마잖아요. 밑에가. 거기에 물은 무한정 있잖아요. 물이 흘러가요. 그러면 물이 500도 정도가 넘어가면 자연적으로 고열에서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수소가 너무 가볍고 혼자 있지 않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거하고 결합해서 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구조가 이게 하이드로젠 트랩이라고 그러는데 석유 같은 배사 구조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모래나 이런 구조에 이게 트랩 갇혀져 가지고 있는 구조가 발견이 됐어요.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발견되면은 인류의 에너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금년에 하고 있는 거가 청정수소 인증제라는 걸 이제 금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 날 우리 제주도에도 이제 발전소 천연가스 발전소가 있잖아요.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나오는 CO2가 석탄 화력에서 나오는 거에 한 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35년에 넷제로 하려면은 이 가스 발전소도 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꿔야 돼요. 결국 수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아침에 수소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스 발전소에 수소를 혼수하는 또 석탄 발전소에 수소 대신 암모니아를 혼수하는 계획이 발표가 됐고 그걸 하는 것을 2027년, 28년도부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입찰이 들어가 있습니다. 12월 달에 어느 발전소에 어느 정도의 물량을 할 건지 확정해서 사업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세계적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수소 사업계는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은 우리가 선도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말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한국경제신문에 매월 실론에 지금 3년 넘게 이제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실론을 게재를 하고 있는데 최근 한 3편 정도에 제가 이제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이제 글을 썼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에너지 하면은 값싸고 안정적인 편리함 그 에너지 소비 구조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값싸고 편리하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 구조는 이제 이룩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깨야 된다. 역시 친환경적이고 그러려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불편한 진실 마주해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력 에너지 회사라고 하는 한전과 가스공사가 빚더미에 올라 있잖아요. 빚더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 굉장히 됩니다. 에너지 정책 비전을 넘어야 계속 뭐 로드맵, 청사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업하시는 여러분들 로드맵 보고 투자하십니까? 청사진 보고 투자하십니까? 그거 보면 돈이 나오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에너지 하시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캐시플로우가 나와야 돈이 되잖아요. 그래야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잖아요. 청사진 보고 융자 안 해주잖아요. 캐시플로우 계산을 할 수 있는 정확한 법적 제도적이 됐든 아니면 사업 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비전을 넘어서 액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행인 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금년도에 우리는 액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스템 고령화 막아야. 지금 우리 사람들만 고령화가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시스템도 지금 굉장히 늙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 정전이 이야기 나오는데 가슴이 선뜻선뜻하는 게 시스템이 낡아서 아파트에 전선이 낡아서 그 다음에 송전선로가 없어서 지금 제주도에 재생에너지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송전선로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계속 정지시키잖아요. 수소로 변환해야 되지만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가 돼야 되는데 시스템 투자가 안 되면 고령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션 종료까지 2분 남았다고 합니다. 제가 한 3분 정도 초과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면 받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끝내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수소는 그렇다고 돈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은 지금 우리 제주도가 이제 하는 여러 가지 파일럿 프로그램들이 되고 있는데 한국이 수소 경제를 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건 기술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 에너지. 그러니까 수소를 만들고 수소를 쓰기 위해서는 다른 어디보다도 여러 가지 많은 기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탄소 중립하기 위해서 수소를 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오고 있거든요. 우리 제조업, 우리나라 기술력 이거에 굉장히 잠재력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재력이 크다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면 뭐 배만 해도 그렇죠. 우리가 천연가스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다 수입해 왔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천연가스 운반선은 세계에서 최고잖아요. 앞으로 수소 경제가 되면 수소가 세계적으로 천연가스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배 우리가 미래 먹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차도 마찬가지죠. 제주도가 지금 사당수 조사하는 트램이 굉장히 보편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램이 왜냐하면 배터리 가지고 이제 큰 차나 큰 물체를 움직이는 거는 거의 지금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비행기나 배, 트레인 이런 거는 수소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재, 거기에 필요한 원동기,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 한국이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수소를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사실은 수소를 하겠다. 한국의 수소가 생산하는 데서는 물론 제주도는 바람의 섬이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하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소 경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제 테스트베드 역할을 많이 하는 거죠. 사실은 테스트베드. 근데 다른 거는 테스트베드 하려면 그냥 와서 정말 장소만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수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후방 연소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주도에 뭔가 썸띵 해야 됩니다. 전후방 시설을 하든 뭘 하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제주도의 부가가치가 저는 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가 생각하는 탄소 제로 카본 아일랜드, 그다음에 글로벌 수소, 청정 수소, 그린 수소의 허브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저는 우리 기원아 우리 상공회의소 회원님들께서도 많이 거기서 사업계에 찾으시고 또 미래 발전 이렇게 또 기여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